30살부터 이제 근육이 서서히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요. 80세 이후에는 우리 몸무게 그리고 근육량에 젊었을 때보다 4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 근감소증, 근육을 키우는데 치료약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원칙대로 단백질 먹고 근육 운동해라.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생애 마지막까지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헬스팩트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뉴스팀 조준경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의 신영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대화 주제가 노인 건강과 근육 맞죠, 교수님? 예, 요즘에 근테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테크. 예. 예, 근육을 얼마나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잘 쌓아 놓느냐에 따라서 네. 나중에 요양병원 안 가고 들어누워서 간병비 그런 지출 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건강관리가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의 우리 경제적인 영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운동하자.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테크라면은 근육을 이제 연금처럼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걸 또 이제 빼서 쓰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예. 근육은 우리 몸에 하나의 저장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해되고 소실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근육을 관리하고 충분한 근육을 가지고서는 일상생활을 100세까지 영위할까. 네. 이런 과제가 우리 인류에서는 큰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근육이 감소를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젠지 그 원인 같은 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예, 조 기자님은 몇십 대신가요? 저 이제 30 중반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30살부터 이제 근육이 서서히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요. 감소되기 시작해요. 네.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감소되는 속도가요. 30대, 40대부터는 0.5%씩 매년 감소하는 거예요. 나의 몸무게. 매년이요? 예. 예. 그러다가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몸무게의 1%에서 2%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50대 내내 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10%의 근육이 감소가 되는 거네요. 예,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근육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생리 현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그 변화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서 빠르게 소실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80세 이후에는 우리 몸무게 그리고 근육량에 젊었을 때보다 4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몸이 근육이 말라서 누워 계시는 환자들이 시설이나 그런 요양병원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그런 근육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떨어졌었기 때문에 병만 안 걸리면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건강하고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개념들이 의학적으로 많이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근육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그러니까 노년의 시기죠.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증상이라든지. 예. 실제로 근육이 약화된다. 그러면은 기력이 감소해요. 그만큼 근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깜빡깜빡 이제 신호등이 바뀌는데도 빨리 가야 되는지 초조하지만 몸은 그게 따라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명확한 징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보조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요. 결국에는 근육 건강, 뼈 건강이 약화되면은 낙상 잘 주저앉고요. 네. 그리고 골절 이런 것까지도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상이나 골절이라고 하시면은 근육이 이제 감소했을 때 뼈도 다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다리의 힘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근육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은 근 손실이 있는 분들은 뼈 건강에도 같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튼튼하기 위한 영양소 섭취 그리고 근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젊었을 때부터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근육은 자연 감소가 되는데 지방은 자연 감소는 안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근육이 빠져나간 곳을 지방이 채우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 내장 지방 비만,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과 근육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도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어려운 그런 전쟁 이후의 빈곤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네. 나 밥 잘 먹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밥과 김치만 먹고서도 나 하루 세끼 잘 먹는데 영양소 네. 튼튼한데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단백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근육이 감소하는 원인을 좀 더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 근감소증, 노화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요, 근육의 감소하는 생리와 기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이루어졌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잖아요. 네. 단백질에 대한 섭취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식욕도 떨어지고요, 소화장애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렇고요, 식욕도 감소하고 먹는 양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유 뭐 당뇨랑 고지혈증 조심하려면은 적게 먹어야 돼, 소식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재료가 단백질이 있으면 그것을 근육으로 전환하려면 열심히 근육 운동, 우리가 보통은 근력 운동 또는 저항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1만 보 걷기 하루에, 네. 2만 보 걷기는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그거는 근력 운동은 아니잖아요. 유산소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을 계속 써주셔야지 이 근육들도 근육세포가 일부에 파괴되고 다시 재생하는 과정에서요, 도톰하게 네. 다시 근육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팔, 다리, 그리고 우리 전체 몸에 있는 근육들을 자주 쓰셔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요, 근감소증은 1996년부터 질병 코드로 이제는 확정이 돼가지고요,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만성질환의 네.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당뇨, 고혈압뿐만 아니라 뭐 파킨슨, 치매, 그리고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면, 또 그리고 감염이 되면,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근육들이 사사히 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근감소증이 이제 질병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기저질환들을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신체 변화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호르몬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은 늘어나면서 오히려 근감소를 조장하고 오히려 지방을 더 축적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하여튼 건강에 위해되는 방식으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네. 정말 활동량이 떨어지거나 신체 저하, 그리고 우울,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도 근감소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말라가고 그러면서 관절도 더 아파지고 악순환의 고리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겁니다. 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근육을 잘 챙기자.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근육을 잘 챙겨야 관절까지도 보호가 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한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그 식사 구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쌀밥, 그리고 김치 네. 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단백질이 우리의 근육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식물성이든 아니면 동물성이든 고기, 그리고 우리 콩, 두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어주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는 거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예.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딱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몰폴로지라고 하는데요. 체형을 보면은 네. 아, 이분은 너무 마르시고 근육도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딱 감으로 오긴 하지만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키, 몸무게에
따른 표준치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체성분 검사라고 하는 거죠. 헬스장에도 있고요, 보건소에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마다 비만 클리닉이나 아니면 노인의학 보시는 그런 진료실에는 이 체성분 검사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기가 인바디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바디 촬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 기자님? 저 다니는 헬스장에 인바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뭐 전류 같은 거 만지고 손으로 이제 그렇게 맨발로 올라가서 아래도 뭐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재는데 그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제 몸에 있는 그거를 예. 다 알 수 있는 건지. 예,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접근성이 좋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정확성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인바디를 가지고 나의 몸의 체중, 근육량 그리고 지방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결과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결과지를 같이 보시면은요, 몸무게에 비해서 근육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비율의 환자의 그런 결과지인데요. 이 결과지가 66점이네요. 예, 이 환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대한민국의 현대인들은 네. 검사하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량의 네. 비율은 상당히 초과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이 C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육량이 항상 줄어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체형 발달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나오는데 여기 결과지에서는 조금 지표로는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앉아서 좌식 생활 많이 해서 상체의 근육이 하체의 근육보다 더 발달돼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보통은 운동을 하고 내가 평소에 근육을 관리했던 분들은 하체 근육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을 인바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요. 뭔가 강렬한 다이어트, 네. 짧은 기간에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단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 쫙 빠져버리면서 오히려 체중은 주는 것 같지만 근육이 줄어서 기초 대사량도 같이 빠져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인바디로 우리가 잡아내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근육은 유지하면서 지방량만 빼는 다이어트를 의학적으로 권고를 하게 되죠. 네.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너무 적게 먹고 너무 마른 경우에 오히려 이런 근육 감소증이나 아니면 낙상, 골절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을 권고를 드려요. 그래서 소식이나 단식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적다만 갖고서는 정의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근력, 그래서 근육의 힘, 그리고 근기능, 근육이 얼마나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그러면서는 균형 잘 잡느냐, 아니면 유연하게 근육을 이용하느냐, 이런 테스트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노쇠를 주소로, 허약 체질을 주소로 한 어르신들이 오면요, 이런 그 건강 기능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SPPB라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간편 신체 기능 검사라고 해서요. 네. 이 검사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은 얼마나 보행 속도가 느려졌는지 보는 테스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다리로 잘 서 있는지, 한 다리로도 잘 서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테스트를 하고요. 균형 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네. 테스트를 3개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항목이 4점, 4점, 4점이에요. 12점이 총점. 12점이 만점인 것이죠. 12점 만점에 9점 이하인 경우에는 근육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낙상이나 노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3점 이하다. 세 가지 항목에서 정말 1점, 1점, 1점 정도 받는 네. 3점 이하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이 점수가 점점 상승을 해요. 그래서 보행도 빨라지고 균형 감각도 늘어지고 또 대응도 빨라지면 1점 상승할 때 상당한 정도로 노쇠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또 네. 칭찬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PPB라는 간단한 검사지만 이 노인 클리닉에서는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근육 그리고 노쇠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근육 감소를 어떻게 해야지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가정의학과에서 권면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에 내가 평소에 건강검진도 잘 받고 뭔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질병을 빠르게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노쇠나 아니면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베스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하면은 골밀도 검사하죠. 골다공증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먹는 데 있어서 소화불량이나 위나 대장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음식 넘김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치를 빠르게 하는 것이 근감소증에는 가장 좋은 예방책인데요. 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먹는 단백질 충분한 섭취를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그것을 또 운동을 통해서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 근감소증, 근육을 키우는데 치료약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임상시험이 되고 다양한 물질들이 개발되긴 했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근육은 정말 원칙대로 단백질 먹고 근육 운동해라.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우리 단백질 섭취량이 한국인들도 국민 영양 건강 조사를 하면 상당히 젊은 사람들도 권고량에 떨어져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단백질을 적게 먹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들도 스스로 한번 다 같이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고량은요. 내 몸무게 1kg당 1.0g에서 1.2g이에요. 예를 들어서 60kg의 정상 선인을 예로 들면 하루에 60g에서 72g까지 먹어줘야 돼요. 예. 상당히 많이 먹어요. 어떻게 음식으로 취하냐면은 뭘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람수로 얘기하면은 어떤 걸 뭘 얼마큼 먹어야 돼 하고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의 강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건 권장량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높은 사람들은 에너지 소모가 더 커서요. 네. 단백질량을 1kg당 1.2에서 2g까지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의 2배수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근감소증이 심각하고 영양불량이 심각하신 그런 허약 체질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1kg당 1.2에서 1.6이니까요. 적어도 결론적으로는 1kg당 1.2g 이상 먹도록 하루하루 노력해야 된다. 나의 단백질 섭취량이 매일매일 충족하고 있는지 계산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 뭐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아니면은 계란 흰자 이렇게 삶은 계란 먹잖아요, 운동할 때. 그런 게 몇 g씩 가지고 있죠? 예. 네.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단백질에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동물성 그리고 식물성 있잖아요. 고기를 즐겨 드시나요? 저는 항상 고기를 먹습니다. 예. 워낙에 회식할 때나 뭐 할 때나 한국인들은 고기를 좋아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기가 뭐 암 위험인자 1등급이다 라고 예전에 WHO에서 막 발표하고 그러면서 난리 났어요. 예, 적색육에 대한 예. 리스크. 이것 때문에 고기 적게 먹어야 돼. 이거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네.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기 먹으면은 뭔가 그런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고기 안 먹고 닭가슴살만 먹을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채식주의자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식물성만 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정답은 식물성, 동물성 골고루 드셔야 된다.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에서 나오는 거죠. 빨간 고기도 있고요. 흰 고기도 있어요. 네. 고기의 종류는 적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드시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동물성 단백질에는요. 달걀, 우유도 있습니다. 생선, 해산물, 갑각류 이런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대부분 단백질이 들어있고 다만 그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는 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에는요. 두부와 콩류, 견과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조 기자님이 여쭤보셨던 그럼 각 식품마다 얼마나 단백질이 함유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저도 60kg이다 기준했을 때 하루에 적어도 72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란 한 개 먹으면 단백질이 8g이래요. 8g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러면 하루에 내가 계란으로만 충족한다 그럼 몇 개 먹어야 되죠? 70g을 먹어야 되니까 72g. 72g. 예, 계란 9개 먹어야 돼요. 9개 먹어야 되는구나. 아침, 점심, 저녁 3개 먹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 계란이 요새 비싸져가지고. 맞아요. 네.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 넘더라고요. 네. 예, 세일할 때 잘 사 먹으면 되긴 하는데요. 계란만 먹다 지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부로 가볼까요? 네. 두부 한 모가 300g 두부예요. 네. 근데 두부 300g에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두부로만 오늘 하루 단백질을 먹겠습니다. 몇 모 먹어야 되나요? 3모 이상을 먹어야 그쵸? 되네요. 아침에 한 모, 점심에 한 모, 저녁에 한 모. 그러면은 두부 한 모로 찌개 끓여도 한참 먹는데 두부만 계속 먹으면은 그렇죠. 부쳐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한다 그래도
두부 너무 빨리 질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육류랑 생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한 근 먹는다 그러면 600g인데 사람이 한 번에 한 근 못 먹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00g 단위로 이제 나갑니다. 100g에 단백질 몇 g 들어있을까요? 100g 들어있죠, 교수님? 네, 20g 들어있습니다. 20g이요? 자, 고기만으로 오늘 채운다. 그러면 오늘 몇 g 먹어야 되나요? 300g 이상을 먹어야 되네요. 300g 이상 먹어야 되니까 네. 아침에 100g, 점심에 100g, 저녁에 100g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나요? 성인 남성은 한 80에서 그렇죠. 90kg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엄청나게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 고기만 먹다가 또 탈날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고기를 먹었을 때 단백질은 섭취가 되지만 다른 리스크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계류거나 아니면 네. 적색육의 리스크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생선도 골고루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우유 한 팩이 보통은 이게 몇 밀리죠? 200ml. 200ml죠. 네. 거기에 단백질이 7g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우유만으로 섭취한다. 그러면 몇 팩을 먹어야 될까요? 7g, 그러니까 60kg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예, 거죠. 예. 10팩을 먹어야 돼요. 예, 하루에 그 여성 60kg 여성도 예, 10팩을 먹어야 되니 이게 결론적으로는 한 음식만으로 단품 식사를 했을 때 단백질로는 충족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퀴즈를 낸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도 그렇고 동물성도 그렇고 골고루 몇 끼마다 적절하게 배 앞에서 드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이는 다시 한번 참고로 식물성, 동물성에 각각의 함유량이 100g당의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대두, 호박씨, 땅콩, 아몬드 이런 것들이 견과류 그리고 콩류가 단백질의 비율이 두부보다는 높은 거죠. 굉장히 그렇기 높네요. 때문에 네. 예, 견과류도 간간히 드셔주라. 그리고 우리가 밥에다가 콩 넣어가지고 먹어라. 이런 네.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성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막 헬스하시면서 닭가슴살 먹는 분들 많죠. 네. 원푸드 다이어트 하면서. 닭가슴살이 뻑뻑하긴 하지만 단백질의 비율이 그래도, 높아요. 예, 비율이 높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 100g 먹으면 35, 그러면 200g 먹으면 70 정도 충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느냐 안 했느냐를 자기 전에 한번 되돌아보시고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충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손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 단백질 적게 먹었네 네. 라고 반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젊은 분들 그리고 어르신 분들도 되게 중요한 게요. 젊었을 때 쌓아놓은 근육 나이 들어서 안 아깝다. 결국에는 충분한 근육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도 근간소증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 요새 식재료 물가가 비싸졌잖아요. 예. 뭐 적색육, 그러니까 삼겹살 기준으로 봐도 제가 어제 장 봤는데 한 400g에 예. 적어도 한 2만 원은 줘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성인 기준으로 매 끼를 이제 4만 원, 5만 원씩 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물가 기준으로는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불가능하도 단백질이. 봐요. 네. 예. 고기값이 많이 올랐어요. 돼지고기도 그렇죠. 비싸고요. 네. 소고기도 워낙에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다큐에서 나왔던 한 예시인데요. 단백질 1인 권장량을 채우려면은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내가 가용 가능한 메뉴로 저는 돌려가면서 먹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유 나이 들어서도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유당 분해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긴 하지만요. 치즈, 두부, 달걀, 생선, 고기 골고루 하시면서 그날 마트에서 세일하는 단백질 구매하시면 우리의 장바구니 물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섭취는 꼭 필요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부족했다. 네. 그래서 채워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단백질 캔 음료. 그리고 네. 요즘에는 단백질 파우더도 요새 꽤 많이 팔잖아요.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그 예. 팩으로 된 단백질 보충제라든가. 그래서 보충제에 대한 우리가 해부도 지금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그런 단백질 보충제들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아요. 어떤 거 선택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에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있을까를 비교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단백질의 함유량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제품의 그런 퀄리티에 따라서도요. 가격도 되게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격이 착한지,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단백질 함유량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열량이 과도하지 않은지. 사실은 이 단백질 보충제가 맛없으면 사람들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약간의 당류, 초코맛, 다양한 그런 칼로리, 탄수화물 제제 이런 것들을 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품별로 열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열량의 차이를 잘 보시면서 비교 분석을 하고 나한테 맞는 것을 드시면 되는 건데요. 브랜드에 따라서 사실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매일 유업, 일동 후디스, 빙그레, 남양, 대상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용량에 대한 것도 250ml, 190ml, 330ml 1회 용량도 각각 차이가 있고요. 열량도 보면은 99kcal부터 150kcal까지 있고 단백질 함유량도요. 천차만별이 있죠. 한 캔 음료를 먹는다고 해도 내가 먹는 그런 보충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까다롭게 보면서 나만의 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여기서 즐겨 드시는 게 있으세요? 저도 이제는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처방하는 그 단백질 보충 시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또 이게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병원에서 그런 권고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요즘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시음해 보시면서 본인이 판단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캔음료나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가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의 성분을 비교 분석한 앱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하게 편의점에서 파는 뭐 셀렉스, 테이크핏, 닥터유, 더단맥, 하이민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고단백은 닥터유다. 그리고 뭐 가성비는 셀렉스나 테이크핏이다. 뭐 저탄수화물, 저칼로리다. 이런 것들이 뭐 인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실시간 제품 라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국한하지 마시고 본인이 현명한 그때그때 판단을 비교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제품 중에서 즐겨 먹는 게 있는데 있으세요? 예. 근데 조 기자님은 어떻게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게 되셨어요? 요새는 헬스장들이 기업화가 돼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이제 등록하고 네. 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 운동 끝나고 나서 여기 있는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 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문을 하면은 가루를 거기서 직접 이제 그 직원분이 말아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폐금료를 꺼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운동을 하고 나서 3시간 이내에 이런 유청, 웨이 네. 프로테인 이런 것들 먹으면은 아무래도 근육의 그런 합성이 빠르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운동 직후에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섭취했을 때 이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요? 그 몸짱 네.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병원에 와요. 그래갖고 혈액 검사 해보면 간 수치 올라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드셨지? 뭐 한약 드셨나? 아니면 다른 약 드셨나? 네. 아니면 뭐 간 수치 올릴 만한 뭔가 리스크가 있나 봤더니 그렇게 프로테인 가루를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목 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간이? 예, 과도한 그런 섭취들은 결국에는 간에서 분해대사가 할 때 분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리스크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나의 일일 섭취량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몸짱 프로젝트가 워낙에 유행하다 보니까 좀 과도한 욕심으로 많이 드신 거 아닌가.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식품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아직까지는 검증된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으로 섭취해야지 우리 몸의 소화, 흡수 그리고 작용까지가 원활한 거고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분말 그리고 캔음료 드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은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인분들은 사실 목 넘김이 쉽지 않고요. 콧줄 끼고 계시는 분들 있고요. 누워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구강 건강이 열악하거나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고기 못 씹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만 유동식으로 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제가 캔 음료와 분말 가루까지 말씀드린다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나이가 이제 또 들면은 신장 기능이 약화되잖아요. 예. 제가 좀 어줍지 않은 의학 지식으로는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단백질이 또 안 좋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예, 맞아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특히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는 백의 그런 신장에 우리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질병의 원인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똑같은 음식을 섭취를 해도 걸르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네. 있다는 면에서 신장 내과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신장 기능 떨어지면은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단백뇨요? 예, 네. 단백뇨라는 건 우리 콩팥에 있는 사구체에서의 여과율이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데, 그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대한 조금 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백질을 많이 먹는 분들도 오히려 단백뇨를 조장할 수가 있으니까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 권고량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kg에 1.0에서 1.2 정도를 드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이 단계에 따라서 내가 신기능이 60kg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저단백 식사를 권고를 드리기 때문에 한 번에 1kg에 0.55에서 60 미만의 단백질을 하루에 드시라 라고 권고를 해서 나의 신기능이 떨어지지 않은지 확인하고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히려 혈액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복막 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단백질들이 과도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석으로 손실되는 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투석 전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니까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 환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줄로 넣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운동은 크게 3가지 목적으로 종류가 나눠져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걷기 하잖아요. 네.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걷기 운동이죠. 우리가 걷기만 하지 말고 근육 운동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걷는 거 안 할래. 그게 아니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선은 그 균형 감각, 그리고 유연성, 관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과 균형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지 낙상, 골절 이런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유산소, 근육 운동, 그리고 유연성,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근육 운동에 강조를 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육 운동, 근력 운동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 근육, 팔, 다리의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 기자님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근육을 많이 운동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상체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또 이제 다른 헬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근육을 차지하는 게 이 허벅지 그 하체 근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면은 상체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해서 요새 좀 하체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전체 근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허벅지가 굵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아니면 대사질환에도 더 유리하다. 안전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허벅지 둘레의 중요성, 그리고 장단지 근육의 중요성, 네.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둔근이라고 해서 엉덩이 근육이 있죠. 그리고 뒤에 우리 허벅지 뒷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보통 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허벅지 앞에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허벅지 근육은 앞에는 대퇴사두근, 그리고 뒤에는 햄스트링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오히려 두텁게 만들어 주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스쿼트 운동이 되겠죠. 스쿼트 운동도요,
사실은 자세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근육 운동은 내가 어떤 근육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처음에는 코칭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헬스장이나 아니면 트레이너한테 전문적인 자세 교정을 받은 다음에 집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면은 코어 근육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복근 그리고 허리에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립근이라고 보통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근육도 매우 상체에서는 중요한 근육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플랭크 많이 플랭크. 예, 엎드려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플랭크도요. 사실은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한 자세거나 애매한 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처음에 플랭크 연습을 할 때는 제3자가 봐주거나 아니면 코칭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결국에는 이런 근육들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상체 근육에도 어깨, 등, 팔 근육, 상체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령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골고루 병행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계단 올라가기, 그리고 일반 걷기,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도 보면은 우리가 노쇠에 있어서 근육 감소증에 있어서 테스트의 한 종목이었잖아요. 이런 근육들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그런 테스트들이 되는 것이지요. 교수님, 예전에 제가 운동하다가 다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오랜만에 뛰어서 아킬레스건염 같은 게 좀 생겼었어요. 아, 예. 그거는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체중이 늘었는데 갑자기 뛰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예, 갑자기 무리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가 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심한 충격을 받아서 사실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강한 충격은 인대 손상, 근육 파열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축구를 하든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보통 선수들이 햄스트링 나갔다고 많이 해요. 맞습니다. 예. 예, 바로 허벅지의 뒤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근육이 찢어지는 세 가지 거죠. 예. 근육으로 같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찢어지거나 파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뭔가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네. 준비 운동,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근육들도 갑자기 사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워밍업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유산소 운동입니다. 보통은 걷기를 많이 하는데요. 걷기 말고도 사실은 걷기 하다 보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덜하고 그러면서 오래 지속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 어르신들이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영도 좋고요. 네. 아니면 자전거 타기도 실내 자전거나 아니면 실외 자전거나 안전하게 탈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운동을 나한테 맞춤형으로 찾아보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산소 운동은 결국에는 우리가 산소가 호흡하면서 들숨 날숨 같이 하면서 결국에는 심장과 폐에 활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절이 아주 안 좋으신 경우에는 그냥 수영장을 걷는 것도 되게 좋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예, 맞아요. 아쿠아로빅이라고 하는 그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재활치료의 하나로 아쿠아로빅도 있는데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스쿼트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유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런 건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무릎 관절은 관절의 마모 때문에 퇴행성 질환 때문에도 관절의 질환이 생기기도 하지만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들 그리고 뼈도 같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한동안 운동 안 하고 방치했다가 무리하게 쓸 때 오히려 관절의 퇴행성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관절을 잡아주는 여러 가지 근육들 그리고 뼈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그런 치료나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무리하게 중력에 대항하는 그런 저항 운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속에서는 조금 더 중력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관절 운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면서 근육을 튼튼히 하시고 그 이후에 좀 자신감 생기면은 이런 스쿼트 운동이나 여러 가지 헬스 동작들을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근육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스스로 나한테 맞는 걸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의 트레이너 아니면 운동 재활치료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코칭을 받는 거는 평소에 나의 근태크를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될 비용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근육 말씀드릴게요. 아까 균형 그리고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운동이 좋을까 했을 때 요즘에 뭐 힐링도 되는 요가,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필라테스도 매우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국이나 어디 가면 태국권 되게 많이 하는데요. 태극권 많이 하죠. 예, 예. 그렇게 몸에 좋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중국 살다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침에 태극권을 공원에서 하시는 할머니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예. 근데 그 태국권이 무슨 효과가 있어? 에너지 소비도 잘 안 될 거고 너무 느리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천히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네. 유연성과 균형감에는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태극권도 우리 몸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권고되는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운동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에 운동을 얼마나 해야지 내가 충분히 했어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 권고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이거든요. 일주일에요? 예, 그러면은 300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결국은 일주일에 5시간입니다. 그걸 또 하루에 몰아서 하면 안 되고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5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주 5일 하시면 돼요. 네. 월화수목금 하시고요. 주말에 좀 쉬셔도 되고 아니면 난 더 할 수 있어 하면은 주말에도 더 하실 수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은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라. 정 힘드시면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근육 운동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근육 운동이요? 예. 저는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무게를 최대치로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저도 한 2시간은 하는 것 같거든요. 근육 운동을 예.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 하세요? 근데 이제 뭐 2시간 내내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예. 또 시간 좀 넉넉하게 잡고 하는 거죠. 예. 예. 젊은 분들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르신 분들은 하루에 2시간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근육 운동을 하세요라고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이 강력하게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트에 10번에서 15번 하고 맞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3세트 하거나 5세트 하거나 그러면서 늘려가죠. 그리고 사실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그 무게를 계속해서 내가 처음에는 10에 놓고 했다가 20에 놓고 했다가 30에 놓고 했다가 하면서 근육량을 점점 볼륨을 네. 늘려갈 수 있는, 근력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자가 발전에 대한 즐거움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예. 조금씩 레벨업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예. 처음에 30으로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30이 거뜬해. 그래서 40으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내가 근육이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라는 예. 보람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5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점점 늘려가셔도 되니까요. 이 저항 운동, 근육 운동을 꼭 일주일에 2번, 저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5번 유산소 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다다익선이고요. 하지만 무리해서 했을 때는 또 과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1-2번은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이 계속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세포가 파괴되고 다시 재생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가는 것이 오히려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유산소 운동할 때도요, 단순히 걷기만 하면 너무 저강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숨찬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해야지 실제로 우리 건강에 심폐지구력 등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떤 게 중강도 이상의 운동일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활동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실제로 중강도라 그러면은 집안일 하는 것도 걸레질, 청소기, 욕실 청소가 중강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거 운동 아니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 대사 에너지 소모가 되고요. 또 나름의 활동량도 담보를 해줍니다. 아이나 반려동물 목욕시키기도 있고요. 활발하게 놀기, 뭐 빠르게 걷기, 등산, 계단, 자전거, 골프,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춤추기, 수영 이런 것들이 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정말 피곤해서 시간을 내서 따로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의 집안일, 가사활동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케어를 같이 하는 분들은 이것이 운동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하시면 또 몸에 건강이 올 수 있다. 네. 고강도라고 하면은요, 정말 그 숨차게 하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달리기, 그리고 높은 경사의 등산, 그리고 고속으로의 자전거 이런 것들이 되고 격하게 춤추기 이런 것들도 고강도 네. 운동이 되니까요. 실제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도 없고요. 작심삼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즐겁게 지속 가능한 운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나한테 맞춤 운동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경험해 보시는 거는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다양한 그런 운동에 있어서의 스포츠와 생활에서의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근육이 튼튼해지고, 저는 이 체성분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비만 클리닉에서는 체크하면서 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근육은 적어도 줄지 않았는지 또는 얼마나 늘었는지를 체크해 드리거든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생활에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건데요. 네. 어르신들은 매달 체크할 필요는 꼭 필요하진 않고요. 적어도 뭐 빠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은 본인의 그런 근육에 대한 근육량, 그리고 근육의 기능, 그리고 근력,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잘 못 살았나, 조금 부족한 건 없나 체크해 보시는 거는 이 노인 클리닉이나 아니면은 이 진료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거의 이제 연말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1년을 마감하고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때 가장 1월 1일 날 새해 그런 계획 중에서 건강은 안 빠집니다. 맞습니다. 건강검진 열심히 하기, 그리고 내가 예방접종 잘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진단된 그런 질병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를 뽑자면은 운동과 영양을 통해서 근육량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노년에서도 정말 100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병원 신세 안 지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내가 80대, 90대에도 헬스장에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근육 운동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노력한 만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인분들께서 자신의 몸이 나아지는 거를 인바디 체크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요, 이런 근육 운동, 그리고 재활 운동, 이러면서 관절 건강과 근육 운동을 지켜가신 분들은, 또는 악화됐다가 이걸 회복 과정에서 노력하신 분들은요, 걷는 속도도 더 빨라졌고요, 손의 악력도 더 강해졌고요, 그러면서 하루가 더 개운해지고요. 어느 정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하고 밥 차리는 것도 내가 하고, 결국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 목욕하는 거, 배변하는 거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초고령 사회가 되고 많은 노인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돌봄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간병살인, 간병실직,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간병을 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해요. 네.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찾느라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얘들아, 내가 내 건강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 이거 자체가 우리 자녀 세대한테도 아주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아니면 80대든 90대든 얼마든지 나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영양,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늘려가신다고 하면은요, 충분히 생애 마지막까지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신현영 교수님 모시고 노년 건강과 근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리미리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근테크로 건강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